2018년 4월 플로리다 어류 및 야생동물 보전위원회는 주 역사상 가장 논란이 컸던 복원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를 승인했어. 계획 자체는 겉으로 보면 아주 단순했지. 플로리다 패넨들 지역에 있는 15,000에이커짜리 죽은 땅. 너무 황폐해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땅에 비버 300마리 넘게 풀어놓는 거였어. 그런데 그냥 아무 비버나 아니었어. 이 비버들은 원래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홍수와 재산 피해를 일으킨다고 해서 붙잡힌 문제 개체들이었어. 그런 개체들을 나무도 없고 고여있는 물도 없고 사실상 생태계라고 부를 만한 것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땅에 풀어놓겠다는 거였지.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걸 생태학적 자살이라고 불렀어. 한 지역 신문은 주 정부가 세금을 미친 비버 계획에 수장시키려 한다는 제목까지 뽑았어. 과학자들, 목장주들, 심지어 일부 보전 활동가들까지도 이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지. 그런데 6년 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비버들은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었어. 그들이 해낸 일은 정말 생태학적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어. 죽은 땅이 다시 살아났고 지하 수위는 8피트에서 12피트까지 올라갔고 생물 다양성은 거의 아무 종도 없던 상태에서 수백 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전 세계가 이 일을 주목하기 시작했어. 이건 플로리다 비버 실험 이야기야. 자연의 엔지니어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생태계 복원을 더 잘할지도 모른다는 아주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시험한 사례지. 그리고 이 모든 건 죽은 땅은 영원히 죽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던 한 고집센 과학자에게서 시작됐어. 왜 이 프로젝트가 그렇게 급진적이었는지 알려면 먼저 이 일이 어디서 벌어졌는지 봐야 해. 장소는 아팔라치콜라 강 유역 근처 플로리다 패넨들이었어.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은 농업과 벌목으로 아주 심하게 착취당했지. 산업형 농업은 습지를 말려버렸고 하천 흐름을 곧게 펴버렸고 흙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생산성까지 다 짜냈어. 그리고 2000년대 초반 땅이 결국 완전히 망가지자 기업들은 그냥 떠나버렸어. 그들이 남기고 간 것만 5,000에이커에 달하는 생태학적 폐허였어. 지역 주민들은 그곳을 죽음의 구역이라고 불렀지. 다른 행성에서 온 것 같은 풍경을 한번 상상해봐. 나무도 없고 덤불도 없고 갈라진 맨땅 위에 침입성 풀만 뒤덮여 있는 곳이야. 자연적인 배수 체계는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어. 비가 세게 오면 물은 지표를 빠르게 훑고 지나가다가 인공수로로 바로 빨려 들어갔고 며칠만 지나면 땅은 다시 바싹 말라버렸어. 토양 샘플은 암울한 이야기를 들려줬어. 분석 결과 탄소 함량은 거의 0에 가까웠고 유익한 미생물도 사라져 있었어. 직접적인 결과는 씨앗 은행의 고갈이었고 무엇보다도 토양의 수분 보유 능력이 처참할 정도로 낮아졌다는 점이 가장 치명적이었어. 지하 수위는 역사적 수준보다 15피트나 낮아졌고 수천 년 동안 흐르던 자연 용천수도 완전히 말라버렸어. 그리고 물이 없으니 생명도 없었어. 야생동물 조사 결과는 더 우울했어. 관찰된 조류종은 12종뿐이었고 그중 대부분은 그냥 잠깐 들렀다 가는 종들이었어. 작은 설치류는 3종만 기록됐고 양서류는 1종도 없었어. 파충류도 4종만 남아있었지. 하지만 가장 분명한 위기의 징후는 토착식물에 있었어. 남아있는 종수가 20종도 안 됐거든. 참고로 건강한 플로리다 패넨들 습지는 보통 300종이 넘는 생물을 지탱해. 그러니까 이 땅은 생물학적으로 이미 죽어 있었던 거야. 2017년 플로리다주는 연방보건 보조금을 받아 이렇게 황폐해진 땅만 4,782에이커를 매입했어. 과제는 분명했지. 이 생태계를 복원하라는 거였어. 그런데 어떻게? 전통적인 복원 컨설턴트들은 15년에서 20년이 걸리고 비용은 대략 8,700만 달러에 달하는 계획을 내놨어. 굳은 판토양을 기계로 부수고 수천 세제곱야드의 표토를 들여오고 복잡한 수분 유지 인프라를 설치하고 수백만 그루의 토착 식물을 심고 수십 년 동안 계속 유지 관리하는 방식이었어. 익숙한 계획이긴 했지만 가격표는 8,700만 달러였어. 그 금액은 말 그대로 천문학적이었고 일정은 사람을 질리게 만들 정도로 길었고 심지어 성공할 보장도 없었어. 바로 그때 사라 마르티네즈 박사가 등장했어. 사라 마르티네즈 박사는 플로리다 어류 및 야생동물 기관에서 일하는 보건 생태학자였지만 전형적인 공무원 과학자는 아니었어. 그녀는 핵심 종과 생태계 공학 현상을 오랫동안 연구해왔어. 어떤 동물들은 단지 생태계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게 그녀의 핵심 생각이었지. 그리고 그녀는 대부분의 동료들이 미쳤다고 생각한 가설 하나를 들고 있었어.
나중에 인터뷰에서 마르티네즈는 이렇게 말했어. 모두가 물을 다시 땅속으로 넣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자신은 그 물을 거기에 계속 머물게 하는데 집중했다고. 그리고 이 대륙에서 수백만 년 동안 바로 그 일을 해온 동물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 북아메리카 비버였지. 비버는 그녀의 사고방식 한가운데에 있었어. 마르티네즈가 이해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건 비버가 단순히 댐만 짓는 동물이 아니라는 점이야. 그들은 수문학 엔지니어야. 비버 한 가족은 5개에서 12개의 댐을 짓고 유지할 수 있고 3에이커에서 5에이커의 습지 서식지를 만들 수 있고 지역 지하 수위를 2피트에서 6피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 물 흐름을 늦춰서 토양 침투를 돕고 퇴적물을 붙잡고 하상 구조를 다시 만들고 범람을 통해 식생 성장을 촉진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모든 걸 인간의 개입 없이 조건 변화에 계속 적응하면서 자동으로 해낸다는 거야. 그들은 본능적으로 작동해. 마르티네즈의 연구는 그녀를 아주 충격적인 결론으로 이끌었어. 지금의 플로리다 경관은 사실 전혀 자연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였지. 유럽인이 정착하기 전 플로리다 페넨들에는 수천 마리의 비버가 살고 있었어. 스페인 탐험가들의 기록에는 이 지역이 연못과 습지가 미로처럼 얽혀있는 곳으로 묘사돼 있어. 자연학자 윌리엄 바트람도 1770년대에 플로리다를 지나며 광범위한 비버 활동을 기록했어. 결론은 정말 놀라웠어. 그리고 모피 무역이 시작됐지. 1900년이 되기 전까지 플로리다의 비버는 완전히 사라졌어. 다 잡혀나간 거야. 그리고 비버가 사라지자 물도 함께 사라졌어. 비버는 없어졌고 아팔라치콜라 근처의 황폐한 땅은 단순히 농업 남용 때문만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 지역의 숨은 체계를 유지하던 생태계 엔지니어들이 한 세기 넘게 부재했던 결과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장소였어. 이건 생태계 전체의 문제였던 거야. 마르티네즈는 텔러에시에 있는 플로리다 어류 및 야생동물 본부에서 회의적인 청중들 앞에 제안을 내놓았어. 계획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지. 먼저 인구 밀집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비버들을 잡는다. 그 다음 황폐한 땅에 풀어놓는다. 그리고 남아있는 배수 도랑들을 가로질러 비버가 직접 댐을 짓게 둔다. 목표는 비버가 숨은 체계를 다시 만들어내게 하고 자연적인 수문 작용이 다시 스스로 작동하게 하며 그 다음 생태계가 재생되는 걸 지켜보는 거였어. 그러면 경관도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지. 총 비용은 대략 110만 달러 정도였고 대부분은 포획, 수의학적 관리, 운송, 모니터링에 들어가는 돈이었어. 회의실은 거의 폭발하다시피 했어. 기존 방식보다 훨씬 적은 돈이었지만 반대는 엄청났지. 어떤 야생동물 생물학자는 나무도 없는 땅에 비버를 풀면 굶어 죽을 거라고 주장했어. 어떤 수문학자는 지하 수위가 너무 낮아서 댐이 결국 다 말라버릴 거라고 반박했고 보전 윤리를 연구하는 한 교수는 이건 무책임한 행동이며 사실상 문제 동물들을 죽은 땅에 버리는 거나 다름없다고 했어.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무가 없다는 점과 굶주림 위험을 계속 들고 나왔어. 하지만 마르티네즈는 준비를 철저히 해둔 상태였어. 그녀는 서부 여러 주에서 나온 새로운 연구들을 제시했는데 그 연구들은 비버가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적응한다는 걸 보여줬어. 필요하면 초본 식물도 먹고 가장 작은 물줄기에도 댐을 만들고 이용할 수 있는 재료가 뭐든 그걸 가지고 작업한다는 거였지. 증거는 그들이 충분히 적응 가능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 마르티네즈는 이렇게 주장했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비버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땅이 비버 없이 살 수 있느냐는 거라고. 그리고 대답은 아니오였어. 이 땅은 이미 20년 동안 기존의 전통적 접근 방식 아래에서 죽어 있었으니까 비버를 썼을 때 최악의 경우는 그대로 죽은 땅으로 남는 거고 최선의 경우는 생태학적 부활을 눈앞에서 보게 되는 거라고. 몇 달에 걸친 논쟁과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 끝에 프로젝트는 2018년 4월에 승인됐어. 플로리다 비버 실험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시작됐어. 2018년 5월부터 8월까지 플로리다 전역의 야생동물 기술자들은 문제 비버들을 포획하기 시작했어. 이건 교회 주택단지, 골프장, 농업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던 개체들이었어. 평소 같았으면 아마 그냥 처분됐을 동물들이지. 각 비버는 완전한 수의 검진을 받았고 지아르디아와 야토병 같은 질병 검사는 의무였어. 몸무게와 몸 치수도 기록했고 연구팀은 추정용 마이크로칩을 심고 일부 개체에는 GPS 목걸이까지 달았어. 2018년 8월이 되자 팀은 총 328마리의 비버를 모았어.
성체는 167마리, 어린 개체와 새끼는 161마리였어. 이들은 아주 특이한 조합이었어. 자연적으로 형성된 가족 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불확실성은 더 커졌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성한 집단이 서로 협력할까? 아니면 영역 다툼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완전히 무너질까? 방사 당일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 순간을 기록했어. 뉴스 헬리콥터가 머리 위를 돌았고 찬성하는 환경단체와 비판하는 환경단체 모두 대표를 보냈고 주 정부 관계자들도 긴장한 채 관찰 지점에서 지켜봤어. 비버들은 15,000에이커 부지 전역에 걸쳐 작은 무리로 나뉘어 풀렸고 남아있는 배수 도랑과 계절성 물 흐름이 가장 생길 가능성이 높은 저지대를 따라 흩어졌어. 그런데 그 다음 벌어진 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어. 비버들은 바로 댐을 짓기 시작하지 않았어. 처음 3주 동안 카메라 트랩에 잡힌 건 황량한 땅을 헤매는 혼란스러운 동물들이었어. 어떤 개체들은 마른 풀을 먹으려는 것처럼 보였고 몇몇은 돌아가고 싶다는 듯 방사 우리 근처로 계속 되돌아오는 모습까지 보였어. 나중에 마르티네즈는 그 첫 몇 주가 정말 공포였다고 인정했어. 그녀는 형편없는 과학 때문에 수백 마리 비버를 죽인 건 아닐까 하는 악몽까지 꿨다고 말했지. 몇 달 뒤 현실은 더 냉혹하게 다가왔어. 비버 37마리가 죽었어. 일부는 보부캣과 악어에게 잡아먹혔고 일부는 열 스트레스로 죽었고 몇몇은 그냥 사라졌어. GPS 목걸이를 단 개체들은 불규칙하게 움직였고 아직 어떤 영역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어. 비판자들은 기다렸다는 듯 달려들었어. 우리가 뭘 했냐?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지역 언론을 뒤덮었고 한 주 상원의원은 예산 낭비와 동물 학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기까지 했어. 그러다가 9월 28일 뭔가가 달라졌어. 배수도랑 시칠 근처에 설치된 카메라 트랩 하나가 아주 놀라운 장면을 찍었거든. 성체 비버 2마리가 댐을 짓고 있었어. 거대한 댐은 아니었어. 좁은 수로를 가로막고 있는 작은 막대기와 진흙, 식물 조각들을 어설프게 엮어놓은 수준이었지. 하지만 분명히 댐이었어. 48시간 안에 그 뒤로 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일주일 안에는 같은 도랑을 따라 댐 3개가 더 생겼어. 10월 중순이 되자 부지 전체 곳곳에서 수십 개의 댐이 동시에 건설 중이었어. 비버들이 결국 해법을 알아낸 거야. 그들은 이 황폐한 경관에 남아있는 유일한 숨은 요소였던 배수 도랑들을 서로 연결된 연못 체계로 바꾸고 있었어. 수문학적 영향은 즉각적이었고 눈에 보일 정도였어. 몇 년 동안 바싹 말라있던 지역들이 이제는 물을 품기 시작했고 연못 주변 땅은 건기에도 계속 축축했어. 마르티네즈의 모니터링 팀은 관측정에서 지하 수위 상승을 기록했어. 단 6주 만에 지하 수위는 프로젝트 구역 전체에서 평균 2.3피트 올랐어. 2018년 12월이 되자 변화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 위성사진에는 90년대 이후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검은 얼룩, 즉 고인 물 구역들이 나타났고 부지 전체에서 비버댐 91개가 확인됐어. 죽음의 구역이 깨어나고 있었던 거지. 2019년 3월 방사 이후 첫 종합평가가 이루어졌어. 마르티네즈 팀은 여러 대학 연구자들과 함께 부지 전역으로 퍼져 변화를 기록했어. 그들이 발견한 건 마르티네즈조차 가장 낙관적으로 상상했던 것보다 더 대단했어. 비버 개체군은 초기에 328마리였던 것에서 215마리 수준으로 안정됐고 비판자들이 예측한 재앙적인 대량 폐사는 전혀 아니었어. 더 중요한 건 살아남은 개체들이 제대로 기능하는 가족 집단을 형성하고 뚜렷한 영역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집단이 있었어. 카메라 트랩과 GPS 추적을 통해 연구자들이 알파 콜론이라고 부르게 된 집단이었는데 프로젝트 구역 북서쪽 4분면에 180에이커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9마리 비버였어. 이 집단은 27개의 댐을 지어서 부지 전체에서 가장 큰 연속 습지 단지를 만들어냈어. 프로젝트 구역 대부분은 아직 식생이 드문 상태였지만 알파 콜로니 영역은 벌써 초록색으로 바뀌고 있었어. 식물 동정 결과 60종이 넘는 식물이 확인됐는데 연못 가장자리에서 돋아난 어린 버드나무, 토착사초와 러시류, 버튼 부시관목, 연못 위에 떠오른 수련, 그리고 잔해 위에 자리 잡은 부활고사리까지 있었어. 이 식물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 답은 단순했어. 토양 씨앗 은행이었어. 그 죽은 흙이 사실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었던 거야.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씨앗들이 남아 있었고 적절한 조건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비버 연못은 그 씨앗들이 필요로 하던 모든 걸 제공했어. 일정한 수분,
물에 포화된 토양, 그리고 침입성 풀과의 경쟁 감소, 말 그대로 생명이 진흙 속에서 솟아나고 있었어. 그 다음에 봄 조류 조사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확인됐어. 기록된 총 종수는 47종으로 2017년에 12종에서 크게 늘어났어. 물가를 걷는 새는 8종이었고 외가리와 백로, 따오기류가 포함됐어. 물새는 6종으로 늘었고 우두덕과 푸른 날개 청둥 오리류도 포함됐지. 맹금류도 4종이 기록됐고 연못 위에서 사냥하는 물수리도 있었어. 조류학자들은 깜짝 놀랐어. 특히 물가를 걷는 새들 같은 몇몇 종은 아주 특정한 습지 조건이 필요해서 이론상 이 부지에는 존재할 수 없다고 여겨졌거든. 그런데 비버가 그 조건을 만들어낸 거야. 수생생물 샘플링에서는 더 많은 놀라움이 나왔어. 모기고기와 감부시아가 연못에 정착했는데 아마 새들이 옮겨왔을 가능성이 컸어. 실잠자리와 잠자리 유충은 풍부했고 여러 연못에서는 민물달팽이도 나타났어. 2종의 개구리 올챙이도 확인됐지. 비버가 만든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하나의 생태계가 바닥부터 스스로 조립되고 있었던 거야. 수문학적 변화는 가장 인상적인 발견이었어. 핵심 지표를 보면 평균 지하수위 상승은 5.7피트였고 2018년 12월에 2.3피트보다 크게 높아졌어. 알파 콜로니 영역 근처에서는 최고 구간 상승폭이 9.2피트까지 나왔고 표면수 저장량은 약 2.300만 세제곱미터로 추정됐어. 습지 면적은 약 2100에이커, 즉 프로젝트 전체의 14% 정도였어. 쉽게 말하면 비버는 단 1년 만에 그 카운티 전체에 존재하던 것보다 더 많은 습지 서식지를 만들어낸 거야. 비버가 바꿔놓은 지역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도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어. 유기물 함량은 180% 증가했고 미생물 활동은 340% 증가했고 수분 보유 능력은 270% 증가했어. 탄소는 연못바닥 퇴적층에 쌓이기 시작했고 흙은 스스로 치유되고 있었어. 비버는 단지 표면에 습지를 만든 게 아니라 유기물과 퇴적물을 쌓아가면서 토양 구조 자체를 다시 만들고 있었던 거야. 물론 새로운 문제들도 생겼어. 고인물이 생기면 모기도 생기지. 지역 주민들은 곤충이 늘었다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더 큰 비버 연못에는 악어 몇 마리가 들어와 살면서 안전 문제도 제기됐어. 일부 비버는 프로젝트 경계를 넘어 인접한 사유지를 탐색하기 시작해서 사유지 침수 위험도 생겼어. 현실 세계는 원래 이렇게 복잡해. 성공은 그 자체로 새로운 문제를 데려오기도 하거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생태학자들이 말하는 전환점 시기였어. 복원 프로젝트가 스스로 유지되기 시작하는 순간 말이야. 비버 개체수는 꾸준히 늘었어. 2020년에는 267마리였고 2021년에는 334마리였고 가장 중요한 건 2022년에 389마리까지 갔다는 거야. 댐수 역시 폭발적으로 늘었어. 2020년 178개였던 게 2021년 312개로 늘었고 2024년에는 441개까지 갔어. 비버들은 단지 살아남은 게 아니라 번성하고 번식하고 있었어. 가족 집단은 안정됐고 이전에는 아무도 차지하지 않았던 구역들에 새로운 영역이 계속 생겨났어. 비버가 설계한 습지 네트워크는 유기적으로 확장되고 있었지. 식생 변화도 눈에 띄게 빨라졌어. 2019년에 듬성듬성한 초본 식생으로 시작된 풍경은 2022년이 되자 복잡한 식물 군집으로 진화했어. 얕은 물 지역에는 부들류가 빽빽하게 군락을 이루기 시작했고 블러시류는 연못 가장자리를 점령했고 토착풀들은 둑을 안정시키기 시작했어. 그 다음은 목본식물이었어. 물가 근처에는 버드나무 덤불이 자리 잡았고 버튼부시는 관목층을 형성했고 더 습한 곳에는 사이프러스 어린나무가 나타났고 조금 높은 땅에는 단풍나무와 스위트검 어린나무가 뿌리를 내렸어. 경관 전체가 천이 과정에 들어간 거야. 맨 땅에서 점점 더 복잡한 식생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과정 말이야. 비버는 보통 수십 년이 걸리는 이 과정을 확실히 앞당겨버렸어. 2022년이 되자 생물 다양성은 진짜로 폭발했어. 기록된 새는 89종이었고 멸종 위기종인 우드스토크도 나타났어. 샌드힐 크레인, 프로소노터리 워블러, 제비꼬리 솔개도 전부 기록됐어. 포유류는 18종이 확인됐는데 비버 연못을 이용하는 수달, 너구리, 주머니쥐, 흰꼬리 사슴, 그리고 곤충을 사냥하는 여러 종의 박쥐까지 포함됐어. 심지어 알파 콜로니 근처에서는 보부캣꿀도 발견됐고 그 밖에도 파충류와 양서류 23종, 물고기 2종이 기록됐어. 죽음의 구역은
이제 생물 다양성에 핫스넥이 되어 있었던 거야. 수문 모니터링은 2022년이 되자 전체적인 영향을 분명하게 보여줬어. 프로젝트 전체 평균 지하 수위는 8.4피트 상승했고, 비버 활동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최고 상승폭이 11.8피트까지 나왔어. 습지 면적은 6,400에이커, 전체 프로젝트의 43%까지 도달했고, 표면수 저장량은 8,700만 세제곱미터에 이르렀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생각해봐. 20년 동안 바싹 말라있던 땅의 거의 절반이 이제는 기능하는 습지가 된 거야. 진짜 시험대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찾아왔어. 그때 플로리다는 수십 년 만에 최악 수준의 가뭄을 겪었거든. 팬핸들 전역에서 하천은 말라붙고 우물 수위는 떨어지고 야생동물들은 버티기 힘들어했어. 그런데 비버 습지는 물을 지켜냈어. 가뭄이 가장 심했던 시기에도 비버 연못은 상당한 양의 물을 유지했고, 높아진 지하 수위는 토양 수분을 지켜줬고, 주변 지역이 갈색으로 바뀌는 동안 프로젝트 구역 식생은 계속 푸르게 남아 있었어. 야생동물들은 피난처처럼 그곳으로 몰려들었지. 비버가 만든 시스템은 평상시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었어. 극한 상황에서도 버티는 복원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2022년 5월, 가뭄으로 마른 식생에 불이 붙으면서 인접한 사유지에서 산불이 났어. 불길은 빠르게 프로젝트 경계 쪽으로 번졌지. 그런데 비버 습지에 닿자 멈췄어. 물에 포화된 토양과 울창한 녹색 식생이 자연 방화벽 역할을 한 거야. 불은 습지단지 가장자리까지 타고 와서는 더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 소방대는 비버 연못을 물 공급원으로 활용해서 불길을 잡았고, 비버는 의도치 않게 방제 인프라까지 만들어낸 셈이 됐어. 2023년이 되자 플로리다 비버 실험은 국제적인 관심까지 끌기 시작했어. 한때 논란 많던 지역 프로젝트로 시작한 일이 이제는 여러 세대가 참고할 대표적 사례가 된 거야.